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 대한중환자의학회 처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그, 사실 처음 시작 말씀부터 축사 말씀,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의 그 발표까지 굉장히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나 내용들은 앞으로 이어가는 걸로 하고, 저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준혁 교수님의 시작도 제가 되게 좋았는데요.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AI 논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빠르게 도입되는 어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어떤 그런 좀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그랬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코넬에 갔을 때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코넬 모델을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밀의료와 관련해서 이제 코넬 온콜로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이제 인롤된 환자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받고 그 데이터가 넘어간다. 그래서 AI를 개발한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병원이 없고 그렇게 하는 의사분들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범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생각되는 어떤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활용, 그것에 대한 개발, 이런 선행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밀의료와 AI를 이제 합쳐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AI 모델 개발에서 넘어가서 이제 멀티모달리티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의 자동 축적, 이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생산되는 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자 또는 어떤 개인 건강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어떻게 이것을 축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CDSS 굉장히 지루하다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제 의사 결정 모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리스크 프레딕션을 잘 하고 그것을 잘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돼서 개발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엄청난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자기 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네. 어떠한 의사에게, 어떠한 병원에게 그런 데이터를 줬을 때 내가 신뢰할 만한 나의 건강 증진과 나의 모탈리티나 이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밀의학은 개인의 맞춤 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건강 증진, 이완율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병원이라는 어떤 공간, 시간적인 제약, 이것들을 극복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병원의 관점에서 극복을 하는 것이죠. 또는 뭐 기업의 관점에서는 그 틀을, 지금까지 써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서 본인들의 활동 여지를 또 강화할 수 있고, 환자의 관점에서는 환자가 본인이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마우스로요?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코넬, 웹사이트를, 요 사이트를 가끔씩 이제 보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개인 건강 정보의 그 생성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450 엑사바이트, 가 넘어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 데이터가 5테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테라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요. 뭐 동영상, 사진, 보통 그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고, 이제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죠. 왜냐면 다 지우고 이제 없애고 다, 생산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지식들이 다 이제
뭐랄까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왜냐면 이제 변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가 만들어 놓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이 엑사바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100만 테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생산될 예정이다. 생산되고 있고 더 많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자꾸 코넬 얘기를 드려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게 하나의 랩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는 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쏘고 있죠. 유인 우주선을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이런 유인 우주선으로 서비스를 만들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가져갈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키드니를 고른 것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한번 이제 나빠지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장기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스페이스 플라이트에 대한 어떤 거기에 타고 있는 우주 여행사들과 거기 이제 설치류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톨로지 작업을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여기 페이퍼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파노믹스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파노믹스가 이제 2번이 나오는데요. 제 발표에서 여기서 말하는 파노믹스는 이제 멀티오믹스를 넘어간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 나오는 파노믹스는 이제 거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목표는 이 첫 번째 멀티오믹스에서 넘어간 어떤 그런 데이터셋,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선진국가, 또 이제 대규모 이제 선진국가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어떤 그런 코호트에서는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국가 저희 단위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적인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휴먼 다이버시티, 지노믹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반영한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느냐. 그래서 한 명의 유전체 데이터, 멀티오믹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모아진 한 명의 유전체 기반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 인류를 어떻게 좀 포괄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판지놈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페이퍼에서는 첫 번째 판지놈의 개념에 가깝고요. 올해 이제 WHO에서 이제 LLM 관련된 그 윤리 또 다른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이제 저희 연구 이제 김준혁 교수님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 들어와 있는 이제 2021년에 나왔던 어떤 그 보고서는 그때까지 제기됐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쟁점,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쟁점, 이 쟁점에 대한 어쩌면 답같이, 그래서 중간 답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그런 원칙은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의 AI 모델, 그때 고민했던 AI 모델에서는 이런 어떤 제너러티브 AI는 사실 굉장히 좀 먼 미래가 아니냐, 그래서 상상으로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번에 나온 올해 나온 그 페이퍼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LLM 모델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 어떤 데이터의 자동화된 어떤 그런 병원 내 시스템, 그리고 개인 내 어떤 데이터가 모아진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페이퍼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병원에 어떤 환자 임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방문됐을 때 생성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고 만약에 우리가 치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진단, 임상 관리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환자 주도의 어떤 사용, 그리고 서류 작업이나 행정 업무, 교육, 과학 연구, 약물 개발 여기까지도 다 진행됩니다. 아마 조금 전에 김준욱 교수님께서 훨씬 더 여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법은 이제 EU의 AI 법이 이제 유일하고 가장 이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EU에서 그 GDPR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됨으로써 EU와 이제 데이터를 교류를 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EU의 그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적정성, 그 적정성 기준을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EU의 기준에 따라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EU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법을 데이터와 관련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의료에 또 CDSS라는 어떤 그런 뭐 디바이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논외를 했고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 또는 이제 금지된 기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초지능 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0의 25승 플롭스가 넘어가는 모델에 대해서 이것이 서비스가 될 때, 개발과 서비스가 될 때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네, 요것이 이제 나오기 전에 구글에서 이제 페이퍼가 나왔었는데요. 그 페이퍼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머전트 어빌리티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이머전트 어빌리티스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상되는 어떤 인풋으로 예상되는 아웃풋이 있는데 그 아웃풋을 벗어난 아웃풋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어떤 연산과 학습 능력이 훨씬 더 갑자기 뛰어나지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개발 단계에서 예측 정의되지 않은 기능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보편화된 어떤 이런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페이퍼를 보시면은 이 10의 22승 플롭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기울기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왜 10의 25승 플롭스가 기준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이미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요것을 넘어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것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는 어떤 경쟁사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으로 10의 25승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10의 25승 플롭스가 서비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챗GPT가 10의 22승 플롭스를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준혁 교수님 맞나요? 네, 10의 22승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내용들 이게 10의 22승 플롭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글의 기준이거든요. 이 구글에서 이머전트 어빌리티 이게 이제 근데 그 전에 지금 나온 모델이 이제 핸드폰으로 뭐 걸어 다니면서 이제 약간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까지는 이제 나온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비스의 기준이 점점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회의에서 이제 들은 것은, 그 특정, 희귀 질환의 어떤 다이그노스틱 오디세이가 원래 5에서 10년 정도였는데, 그것을 3년으로 줄였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주 발표였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미국으로 넘기냐, 그랬더니 미국으로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연구를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어가지 데이터 트랜스퍼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그 구조 내에서 홀짐 시퀀싱을 넣었고 임상 데이터를 넣었고 그것이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한번 검증 거쳐서 5에서 10년 걸리는 미진단 희귀 질환을 이미 3년으로 줄였다는 그 자체가 그 결과를 발표를 올해 상반기에 했다는 자체가 이미 많이 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호주에서 다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의 내용,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투명성의 의무를 강력하게 이제 부과하고 있고 추가적인 의무까지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생산한 이제 의사분들도 다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 또는 개발자로 얽혀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모델을 어느 정도로 개발을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미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선생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속도와 이런 것들은 차이가 굉장히 존재하고 그 사이 갭에서 우리가 외국 것의 어떤 기술을 들여옴으로써 이, 활용의 도입의 그 시점을 땡길 것인가 안 땡길 것인가 그런 고민이 분명히 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것도 이제 관련 쟁점이 이미 여러분들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례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금 이걸 뭐에 의미가 있어? 아까 CDSS 싫어하셨던 것처럼 예, 왜 의미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사례에 분명히 들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의료적 판단의 정확성 그리고 그 판단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그 정당성,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 사례에서는 그 결과가 여기에서 이제 그 희소 자원을 할당 받은 사람은 백인이고 할당 안 받은 사람은 흑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그런 요소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내용을 이 AI 개발 기술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으시고 사실 그걸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느끼게 됩니다. 의사의 의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기 이제 작년에 그 영국에서 그 일반이들 GP들과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NHS 잉글랜드가 GP 계약을 통해서 GP가 16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온라인 진료정보 접근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도입이 법적으로는 됐는데 그 마이데이터에 의료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죠.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은 유보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제 그 벽이 이제 빗장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일단 전자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텍스트와 그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왜냐면 한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도 써야 되고 앞으로도 데이터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향과 후향과 다 합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에 대한 연구 성격에 대한 모델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직접 자기가 제공하는 데이터, 의사가 생산하지 않았지만 의료인이 생산하지 않았지만 그 환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도입을 가져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원 정보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활용된 그 정보를 확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넓혀지면서 동시에 의사와 또는 병원의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고 원치 않게 또는 원하게 어떤 공개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저는 그 환자나 시민의 어떤 그런 참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논 프로젝트가 아마 2010년 전후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모델도 환자가 시민이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정말로 그것에 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어떤 개발에서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개발자들, 의사들의 장벽도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델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와 함께 했을 때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낸 경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마이데이터의 기본은 그런 프라이버시나 이 프라이버시도 두 가지 개념인데 그중에 후자에 나온 개념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이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의 어떤 증진과 또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편하게, 그럼 환자 다 데이터 내놓고 다 이제 뭐 동의서 받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환자의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함으로써의 리스크, 그에 대한 베네핏이 확실하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병원의 데이터 그리고 의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거 그리고 이제 환자 정보 공개되는 거 이 모든 것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개념이 이제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때의 개인의 자기 식별성을 3에서 5%라고 보는데 3에서 5% 이상 넘어가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AI 기술 개발하고 공개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줄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그리고 또 의사의 의사의 리스크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필요성은 확실하죠. 네.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벤션. 그 인터벤션이라고 했을 때 사실 병원 내 인터벤션 너무나도 당연한데 병원 밖의 인터벤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환자지만 병원 밖으로 나갔을 때 인터벤션의 어떤 그런 가능성 우리 충분히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항상 악화돼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계속 이제 사회 시민 단체의 어떤 환자 단체의 참여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인식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Your DNA, Your Say라는 페이퍼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증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안 높은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에 다르지 않고 저도 그런 연구했지만 다루는 거를 이제 커트 많이 당하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큼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발굴 환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것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겠지만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유전정보보다도 검체를 더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에 참여하면은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같이 참여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데이터 애트랙션, 트레이닝 데이터 애트랙션 어택에 대해서는 디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완을 당연히 하면서 가야겠죠? 네, 보완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선생님들 제가, 올해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는데, 연구하려고, 막 개인 의료정보 막 넣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다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셋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형태로 넣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쭤보지는 못했으나 제가 좀 수줍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자체가 암기될 위험성이, 여러분들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암기될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그러니까 의료용 모델로 FDA를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작년부터 사이언스지라든지 그런 어떤 저널 에디터 협의회, 이런 국제 저널 에디터 협의회 이런 데에서 학술지 심사 시에 AI 쓰지 말라고, 넣어서 검증하지 말라고 다 기준이 나왔잖아요. 금지하도록. 예. 왜냐면은 암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환자의 기밀성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활용과 이제 어떤 데이터 연구,
연구의 어떤 거버넌스에서 현행 연구 심의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어떤 분들은 관련이 있고 어떤 분은 관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후향적 연구기도 하고 전향적 연구기도 하고 이것을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에서는 한 명의 데이터가 그 사람의 일생이 결국에는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쌓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까지 개념은 물리적, 뭐 어떤 행정적, 뭐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보호하고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앞으로의 개념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러니까 그것은 측정을 지금까지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측정된 내용들이어야지 의료에서 그것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집니다. 예, 설명 동의 있는데 이런 동의라는 것은 아까 뭐 코넬 모델에서 한번 동의하면 데이터 병원에 왔을 때 다 하는 거다. 근데 동의서가 사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동의서 그리고 이제 기증 동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까지 받아오셨고 암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NGS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동의서 이제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받는 어떤 구조로 갔을 텐데 사실 이런 AI 개발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체에 기반한 것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동의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기증 동의서 같은 경우는 그 물어보는 항목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데이터를 지금까지 모을 때 기증 동의서로 모으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다만 연구 동의서는 연구자 개인이 하는 거고 기증 동의서는 데이터 뱅크, 바이오뱅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어떤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어떤 부분에 이쪽이 훨씬 더 편리하지. 기증동의서 훨씬 더 편리한 대신에 어떤 그런 인증기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했죠. 근데 이런 동의서가 그런 데이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으는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으는데 사실, 가장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았던 지금까지는 모을 수 있고, 조금 더 모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의서의 모델과 설명에 대한 내용,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과 2차 활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되는 거. 2차가 아니라 무조건 활용이 되는데 이 병원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협업의 구조. 왜냐면은 당연히 협업을 가져갈 것인데 병원 간 협업, 의사 간 협업, 의사와 기업의 협업,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협업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데이터 오너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적인 공유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예. 혹시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에는 이제 동의 구득, 결과 반환, 내용, 철회 또는 이제 특정 미성년자라든지 뭐 희귀 질환자 이런 대상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의 컴포넌트를 생각을 했을 때에도 기존의 내용들이 이것을 반영하나, 기존의 어떤 동의서가 앞으로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편향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차별이 조금 더 저의 어떤 연구 주제에 맞습니다. 차별이 조금 더 맞고 이 편향은 어떻게 줄이면 좋은가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늘려갈 것인가, 규모를 이 대규모 인구 집단을 늘리면서 또 어떤 통제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늘릴수록 통제를 할수록 편향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공 데이터셋의 필요가 굉장히 더 커지는데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 이제 AI 선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 10,000명, 뭐 20,000명, 30,000명 이런 구조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판지놈의 어떤 개념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 앞으로 필요한 구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떤 다이버시티를 유전적인 어떤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을 반영된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편향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굉장히 커야 되고 그런 큰 구조에서 판오믹스라는 개념은 어떤 이제 요 집단,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인구 집단, 요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좀 더 넓은 집단.
좀 더 넓은 어떤 인구의 다양성, 인류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는 어떤 개념까지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페이퍼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다양한 활동, 교육, 이런 부분에서 보험, 여기에서 유전적인 특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다른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대우는 좋은 대우도 있고 나쁜 대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나쁜 대우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쁜 대우라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을 금지하다든지 보험료를 높인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다른 대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유전적인 특성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네이처 페이퍼에서는 교육의 멀티믹스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의료와 의과학에서 얻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차세대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교육과 그런 개발을 위해서 교육과 그 어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차별적인 대우, 다른 대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정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지 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도 이제 좀 다루고 있는데요. WHO에서 나오고 있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이런 데이터를 건강에 관련해서 활용을 했을 때,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데이터셋은 구분해라. 성인과 구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인 인식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가지 진단보조, 진료 의사결정, 건강관리 이렇게 좀 컴포넌트를 나누어가지고 기존에 주어졌던 어떤 윤리원칙, 인공지능의 윤리원칙을 조금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차별금지라든지 대응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렇게 좀, 워딩으로 했지만 저희가 풀어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접근성, 포괄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환자나 시민단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떤 이런 빠른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발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어떤 시점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입을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료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쟁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 환자가 더 포함된 모델을 만드느냐, 또 어떤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조되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